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월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이며 은행나무에서 출판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독, 콩밭, 맺은말에서 발췌하였는데요. 함께 읽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아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는 소로우의 철학적이며 인문학적 해안을 읽고 있노라면 인생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시대를 뛰어넘은 통찰을 가진 그였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책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콩밭을 매면서도 오라토리오를 연상케 하며 잡초 한 포기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며,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늘 사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소로우의 삶은 아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식빵을 굽곤 하는데요. 빵을 발효시키고 정성스럽게 빵을 구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가족과 내가 먹을 빵을 정성스럽게 구우면 풍요로운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정성을 다하는 기분이랄까, 소박한 행복이랄까, 이런 기분에 젖곤 합니다. 월든에서도 소로우가 소박하게 빵을 굽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내가 의미를 두고 나의 진심을 다하며 그 안에 소박한 유머와 기쁨을 더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고독. 나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감미롭고 다정한 교제, 가장 순수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는 자연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련하게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극도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감각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우울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어떤 폭풍우도 바람의 신의 음악으로 들릴 뿐이다. 소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속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계절을 벗삼아 그 우정을 즐기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삶을 짐스러운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 콩밭을 적시면서 한편으로 나를 집에 머물도록 하는 저 보슬비는 지루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 비 때문에 콩밭을 매지 못하지만 비는 밥 매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가 계속되어 땅 속의 종자들이 썩고 낮은 지대에서 감자 농사를 망치더라도 높은 지대의 풀에게는 좋을 것이며 풀에게 좋다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때때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그들에 비해 분에 넘치게 신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면허증과 보증서를 신들로부터 받았으며 신들에 의해 각별한 지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나는 스스로를 추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신들이 나를 추올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고독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꼭 한 번 내가 숲에 온 지 몇 주일이 되지 않았어였는데 그때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약 1시간쯤 빠져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이 언짢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내 기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했으며 이 기분에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비 속에 또 집 주위와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진실로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의 감정이었다. 이웃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던 여러 가지 이점이 대단치 않은 것임을 느꼈고 그 후로는 2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솔잎 하나하나가 친화감으로 부풀어 올라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나는 나에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거나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반드시 어떤 인간이거나 어떤 마을 사람이지는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장소도 나에게는 낯선 곳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벗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놓인 거리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다. 농부는 하루 종일 혼자 밭에서 김을 매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방 안에 가만히 혼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를 보상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만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는 학생이 밤과 낮의 대부분을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권태와 우울증을 느끼지 않나 의아해 한다. 농부는 학생이 집에 있더라도 농부처럼 그 나름의 밭을 갈고 그 나름의 나무를 베고 있으며 그런 다음에는 좀 더 집중된 형태이긴 하지만 농부와 똑같은 휴식과 사교를 찾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 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는가 하면 친목회에서 만나며 매일 밤 난로가에서 또 만난다.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기도 하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조금 더 간격을 두고 만나더라도 중요하고 흉금을 터놓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콩밭. 그러는 동안 밭두둑의 총 연장 길이가 7마일 정도나 되게 심어놓은 나의 콩들은 김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심은 콩들은 마지막 콩을 심기도 전에 상당히 자랐던 것이다. 사실 김매기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 이 지속적이고 자존심을 요하는 노동, 이 헤라클레스의 고난의 축소판 같은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콩밭과 거기에 심어놓은 콩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바라던 곳보다 훨씬 많은 양이기는 했지만 나는 콩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콩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는 콩들을 아껴주며 김을 매주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준다. 이것이 나의 하루 일과이다. 넓적한 콩잎들은 보기만 해도 탐스럽다. 콩밭을 가꾸는데 이를 돕는 조수들이 있다. 이 마른 땅에 물기를 공급해주는 이슬과 비, 그리고 척박한 땅에 다소라도 남아있는 생산력이 바로 그것이다. 반대로 나의 족들로는 벌레들과 서늘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두척을 들 수 있다. 우두척이란 놈들은 4분의 1 에이커나 되는 콩을 깨끗이 갉아먹었다. 그러나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물레나물과 그 밖의 풀들을 쫓아내며 그들이 예부터 이룩해 놓은 잡초의 정원을 망가뜨린다 말인가. 이제 남은 콩들은 곧 우두척을 당해낼 만큼 커질 것이며 또 다른 새로운 적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소나마를 부리지 않았고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일체의 고용인을 쓰지 않았으며 또 기량 농기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몹시 더디었다. 그 대신 콩들과는 한층 더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손으로 하는 노동은 아무리 지루한 일이라 하더라도 가장 나쁜 형태의 게으름은 결코 아니다. 노동은 지속적인 불후의 교훈을 담고 있으며 학자에게는 고전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나 링컨이나 웨일랜드 마을을 지나 서쪽으로 가는 여행자들에게 나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표본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륜마차에 편안히 앉아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혀놓고 말고삐는 화합 모양으로 감아 느슨하게 쥐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집에 남아 힘들게 땅을 파는 농사꾼이었다. 그러나 나의 농어는 곧 그들의 시야와 생각에서 벗어났다. 단지 상당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도로 양쪽에 눈에 띄는 경작지라고는 나의 농원뿐이었으므로 여행자들은 그것을 심심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때때로 여행자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잡담과 비평이 밭에 있는 나의 귀에까지 들려오기도 했다. 강낭콩이 저렇게 늦다니, 완두콩이 저렇게 늦다니. 다른 사람이 김매기를 시작했을 때도 나는 계속 콩을 심었던 것이니 저 농사일을 잘하는 목사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일 것이다. 요복에 가축 사료로는 옥수수가 제일이야. 옥수수가 단연 낫지. 저 사람 저기서 사는 걸까요? 하고 검은 보니스를 쓴 여자가 회색 외투를 입은 남자에게 묻는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농부 한 사람이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더니 밭에 걸음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톱밥이나 재, 석회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걸음을 좀 주라고 권한다. 그러나 여기 2에이커 반이 되는 밭이 있었지만 수레 대신에 호미 한 자루와 그 호미를 쥐고 움직이는 두 손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수레와 말이 싫었던 것이다. 게다가 톱밥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같은 마차를 탄 나그네들이 덜그덕거리며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이미 지나쳐온 밭들과 나의 밭을 큰 소리로 비교했으므로 나는 농업의 세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콜맨 씨의 농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밭이 있었다면 바로 이 밭이리라. 빵이 항상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나 자연 가운데에서 어떤 너그러움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순수하고 영웅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우리의 굳은 관절을 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니게 한다. 농사가 한때는 신성한 예술이었음을 예시와 신화는 최소한 암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형 농장과 대량 수확만을 목표로 삼은 나머지 성급하고 생각 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 농부로 하여금 자기 직업의 신성함을 표현하고 또 그 직업의 거룩한 기원을 회상하도록 하는 축제나 행사나 의식이 전혀 없다. 이것은 가축 품평회나 소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농부의 관심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때려먹는 잔치에만 있다. 그는 농업의 여신이나 대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지옥의 황금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토지를 재산으로 보거나 재산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누구나 벗어나지 못하는 천한 습성 때문에 자연의 경관은 불구가 되고 농사일은 품위를 잃었으며 농부는 그 누구보다도 비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농부는 자연을 약탈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다. 카토는 농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그 무엇보다 성스럽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로마의 대학자 바로에 의하면 고대 로마인은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업의 여신 케레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유익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만이 사투르누스 왕족의 유일한 후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것은 태양은 인간의 경작지와 대초원과 산림지대를 차별 없이 똑같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태양의 광선을 똑같이 반사하거나 흡수한다. 인간의 경작지는 태양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태양의 눈에 이 지구는 두루두루 잘 가꾸어진 하나의 정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양의 빛과 열의 혜택을 이에 상응하는 믿음과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종자 콩두를 소중히 여겨 가을에 수확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내가 그토록 오래 보살펴온 이 넓은 밭은 나를 진짜 경작자로 보지 않고 밭에 물을 주고 밭을 푸르게 만드는 보다 친절한 자연의 어떤 힘을 더 따르는 것이다. 이 콩의 결실을 내가 다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콩들의 일부는 우두척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래 이삭이 농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그 나달만이 밀대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사가 실패하는 일이 있겠는가? 잡초들의 씨앗이 새들의 주식일진데 잡초가 무성한 것도 실은 내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밭농사가 잘 되어 농부의 광을 가득 채우느냐 아니냐는 비교적 중요한 일이 아니다. 금년의 숲에 밤이 열릴 것인지 아닌지 다람쥐가 걱정을 한듯 참다운 농부는 걱정에서 벗어나 자기 밭의 생산물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최초의 소출뿐만 아니라 최종의 소출도 제물로 바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맺는 말. 나는 숲에 들어갈 때나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숲을 떠났다. 내게는 살아야 할 또 다른 몇 개의 인생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리하여 숲 생활에는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쉽게 어떤 특정한 길을 밟게 되고 스스로를 위하여 다져진 길을 만들게 되는지는 놀라운 일이다. 내가 숲속에 산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어 내 집 문간에서 호수까지는 내 발자국으로 인해 길이 났다. 내가 그 길을 사용하지 않은 지 5,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길의 윤곽은 뚜렷이 남아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밟아 길로서 유지되게 했나 보다. 땅의 표면은 부드러워서 사람의 발에 의해 표가 나도록 되어 있다.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큰 길은 얼마나 밟혀서 닳고 먼지투성일 것이며 전통과 타협의 바퀴 자국은 얼마나 깊이 패였겠는가. 나는 손실의 편이 묵으면서 손님으로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인생의 돛대 앞에 갑판 위에 있기를 원했다. 나는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다. 나는 실험에 의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즉, 사람이 자기 꿈의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기가 그리던 바에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보통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성공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때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법칙이 그의 주변과 내부에 확립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법칙이 확대되고 더욱 자유로운 의미에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 그의 존재에 보다 높은 질서를 허가받아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생활을 소박한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질 것이다. 이제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빈곤도 빈곤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된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천성에 맞는 여러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대신 끌어다 댈 수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헛된 현실이라는 암초에 우리의 배를 난파시켜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애를 써서 머리 위에 청색 유리로 된 하늘을 만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그런 것이 없다는 듯이 그 훨씬 너머로 전기에 가득 찬 진짜 하늘을 바라볼 것인데